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경제 기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74에서 74세 어른들에 대해서 AZ 백신 접종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접종 예약을 하고요. 어, 어제는 이제 중증, 70에서 74세 어르신들 중에서도 중증이나 호흡기 질환자를 먼저 예약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다른 어르신들을 예약 접종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울산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가장 위험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미국이 백신 주재권 면제 지지를 공식선언했습니다. 백신 주재권 면제를 지지하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지금 백신에 관한 그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처음으로 미국이 밝혔는데요. 지금 백신 제조 업체들과 일부 국가들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최종 합의에는 좀 시간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WTO 국제무역기구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재권이 면제될 경우에, 지식재산권이 면제될 경우에 국내에서도 백신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아침에 계속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코로나 전쟁 중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백신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이 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입장을 선회를 했다 합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백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뭐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인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은 여러 나라에 보고를 하면서 백신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대항해서 바이든도 백신 리더십을 발휘해야겠다는 그런 배경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WTO 164개국의 모두 동의가 필요하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제조업체들의 반발인데요. 제조업체들이 지식재산권은 오랫도록 연구하고, 또 1상, 2상, 3상 임상 실험을 거치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협상의 걸림돌인데, 이 협상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듯하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지식재산권이 면제되면 날개에 다는 백신이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모더나 화이자가 생산하는 리보 핵산 방식, mRNA라고 하는 리보 핵산 방식은 생산 설비가 없어서 원료가 해결돼도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다. 심지어는 그 mRNA 방식에 대해서 지금 뭐 생산 보급하는데 지식재산권 협상을 하고, 또 mRNA 방식 설비를 하고, 지금 현재 어떤 보도에는 설비를 갖추는 데에도 2년이 소요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 기술인 협상을 하고,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시제품을 생산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최소 3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또 이것이 뭐 그냥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고 첩첩산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장 큰 문제가 걸림돌이 한국에서 mRNA 방식, 모더나나 화이자 생산 리보 핵산 방식 생산 설비가 없다는 문제, 이것을 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문제와, 그 다음에 현재 백신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와의 협상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중요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지금
백신들을 구입할 수 없는 빈공국을 중심으로 빈공국에 중점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그런 빈공국에 먼저 공급될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국제 협상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은 더욱더 순위가 오히려 늦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조차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종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이거 그냥 국제 협약에 의해서 지식재산권을 면제받고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둘러싼 국제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삼성바이오 주로 이제 그 의약품을 위탁 생산한 삼성바이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모더나 주가는 하락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모더나 주가는 6.2%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또 굿뉴스가 화이자에서 이달 말부터 도쿄올림픽 순전에게 백신을 무료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화이자와 지금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MOU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화이자 측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에서 올림픽 참가자 중 필요한 이들에게 일본 방문 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굿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에서는 백신 보릿고개, 지금 백신이 재고가 바닥이 나서 백신 여유분이 없어서 없는 가운데 울산발 베니바이러스 비상이 걸리면서 경고 등 5월달에 잔인한 5월달에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주 정말 그 대단한 정말 제가 약간 감동을 받았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들의 거의 8, 90%가 접종을 받고 완전히 이제 그 일상생활로 돌아왔는데 그런 배경에는 이스라엘 수상인 네탄야후 수상이 화이자 CEO한테 30번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화이자 CEO의 그 얘기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심지어는 새벽 3시에도 전화가 와서 아주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전화해서 백신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수상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백신을 제공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치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지금 바다에서 그야말로 충격을 받아서 시신이 소각되는데도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든지 또 국민들을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 국민들의 자유만 구속한다든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많은 세금 폭탄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은 정부의 국가의 기본 목적,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킨다고 하는 기본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아침에 제가 뉴스에서 정말 이스라엘 네탄야후의 그 야후 수상의 30번이나 CEO에게 전화를 했다. 그걸 무슨 보여주기 위한 전화가 아니고 30번이나 전화를 해서 백신을 정말 좀 필요하다 공급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감동을 받아서 아예 백신을 이스라엘에 공급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네탄야후는 이번에 그 선거에서 연정 구성에 실패해서 실각될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네탄야후가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단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용납 안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많은 부패한 모습들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얼마나 더 배워야 전용 수준에 갈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가 상승률이 4월달에 2.3%를 기록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5월달에 3%를 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저효과와 국제유가 급등이 큰 원인이다 하는 것인데, 만약 물가 상승률이 3%가 넘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계속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도 안 되고 계속 반기업 정책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말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될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물가가 70%까지, 유가가 70달러까지 올라가면 물가가 0.8%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는 KDI의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옐렌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화 자금들이,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정말 우리나라에 깜짝 놀랐는데,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한 5천억 달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시 그동안에 데이터를 체크하고 어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약 8천억 달러는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만, 코스피 3천 돌파, 혹은 뭐 코스닥 1000 돌파, 1000스닥 3000비 얘기합니다만, 결국은 외국인들의 힘에 그렇게 많이 증가된 투자에 힘입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4월 달에 4,5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자금이 거의 한 5천억 달러 수준에서 8천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외환보유액은 그저 한 5, 600억 달러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돈이 많이 들어오면 환율이 떨어지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죠. 그런데도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외환을 사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들이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 3년 전에 미국과 맺은 환율 계약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환율은 떨어지면서 외환이 많이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풀린 돈들이 거의 뭐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환율은 떨어지는데, 금융 수준 환율 밑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외환보유액은 그저 몇백 불밖에 증가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만약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해서 우리가 외환보유액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외채도 굉장하거든요. 외채가 지금 벌써 한 5, 6천억 달러 이상, 6,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환보유액이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외환보유액을 좀 더 확충해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외환보유액 4,500달러는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돈이 빠져나가면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서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번 9월달까지는 미국과의 통화수합 600억 달러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한미관계를, 흔들리고 있는 한미관계를 생각할 때 또 연장될 것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전망이면 결과적으로 지금 가계대출이 많기 때문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뭐 1,700조 원을 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약경우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부실, 그건 또 바로 금융부실로 연결되죠. 그래서 굉장히 그 금융부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인상의 발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대형 사모펀드에서 사모대출 시장에 진출러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본시장법이 개정해서 사모펀드가 사모대출 시장 대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사모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죠. 사모 신용 펀드
조성을 해서 그걸 조성된 돈을 가지고 대출하는 그런 거 사모펀드의 시장 진출에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택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제재를 가하자 그 풍선 효과로 노원이라든지 이런 월계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 집값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서 월계 시형 20평대가 호가 10억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직장인들은 전 월세 가격이 임대차 3법으로 잘못된, 3법 중심으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고달픈 월세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직장인 한 달 평균 소득이 309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월세가 약 113만 원, 아파트의 경우에 113만 원 정도 돼서 월 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월세로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지금 종부세를 또 올린 바람에 종부세가 결국은 세금을 올리면 그 세금이 결국은 가격의 전가가 된다는 것은 뭐 재정학의 기본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전세나 월세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송파, 수초, 강동, 강남의 전세 가격이 일제히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더 싼 집으로 전세 난민이 몰리면서 오산의 집값이 25% 뛰고 천안도 15%나 뛰는 등 지금 풍선 효과가 저 오산 천안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정말 오산 천안에서 어떻게 출퇴근을 합니까?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외곽으로만 밀려나는 주택 난민이라는 보도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과밀 억제 권역과 수도권 전체의 인구를 볼 때 계속 과밀 억제권의 인구는 줄어들면서 수도권 쪽에 외곽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공공전세라고 하는 계속 정부는 공공을 얘기합니다. 공공임대, 공공전세, 공공주택 뭐. 그래서 공공전세 등 임대주택을 2만 원을 2년간 8만 원을 공급한다고 하는 단기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공급이 지지부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올해 신축 매입 임대 계약 목표가 9천 가구였는데 5월까지 계약 완료가 125가구에 거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부 당국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것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40대 절반 정도가 44%가 내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월세에 살다가 전세에 살다가 그다음에 좀 더 저축해서 내 집을 작은 집을 마련하고 좀 더 저축해서 큰 집을 마련하고 이런 거 내 집 마련에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그 큰 꿈입니다. 직장인들의 큰 꿈인데요. 이걸 무시하고 계속 임대 뭐 이런 얘기만 계속 얘기하면 공공임대 이런 얘기만 하는데 계약 목표 9천 가구 중에서 125가구 거의 그냥 아무도 호응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상반기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다더니 목표 1만 호에 계약은 2,300 주택 공급 전체가 1만 호 목표에 계약은 2,305분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보면은 신축 매입 약정 공공전세 주택 공공전세 주택은 목표가 올해 공급량이 9천 가구인데 지금 현재 90가구밖에 공공전세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사회주의적 생각이죠. 국민들은 전부 공공임대나 공공전세, 공공월세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과거에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했다가 실패한 것이에요. 실패해서 이것이 그 동네가 슬럼화되면서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집도 수리도 안 하고 뭐 다 그렇게 살면서 슬럼화되고요. 그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영국이나 북유럽에서 1990년대 들어서 완전히 싹 바꾸었습니다. 민간에 오히려 공공임대를 분양을 해서 완전히 그 주택 정책이 일신했는데 지금 우리는
천년전 시대에 맞지도 않는 과거 얘기를. 이 좌파들의 문제가 과거에 어디서 한 것이 있으면 철이 지나도 시대가 착오적인데도 계속 그걸 주장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을 잘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상적인라고 본인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니까 공공전세 9천 900만 지금 이게 만 가구니까 9천 가구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9천 가구를 공급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900가구까지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문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공정성 훼손이 LH 사태를 불렀다는 오죽하면 민변이라고 하는 문정부의 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민변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문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민변조차도 오히려 지적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책을 보완한다더니 여당의 토론회에서는 오히려 세제나 규제를 더 줘야 한다. 얼토당토 않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 주장들이 여당에서 세미나에서 나왔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발표하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는지 벌써 그 오거나이즈 하는 사람들부터가 좌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패한 거죠. 지난 4년간 그렇게 실패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 난민, 전세 난민, 전월세 난민이 발생하고 발생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옥죄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를 또 한다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번에 이제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진선위원회에서 그래도 좀 경험 있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부동산 1주택자 보유세를 낮추라는 그런 언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는 다소 지금 그동안에 폭등을 하는 속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속에서 지난 일주일 보면은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런 속에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소 이 지난 24시간을 보면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에서 56,000달러, 57,000달러 가던 게 56,000달러, 56,100달러까지 계속 거래되고 급등하던 수직 상승하는 도지코인도 약간의 소폭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59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업비트 마켓 인덱스와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가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에이다 상승을 하고 도지코인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6,824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8천만 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급락했다가 다시 현재 6,800만 원 선을 기록하고 어젯밤에 6,900만 원 갔었는데 지금 6,800만 원 선을 기록하고 도지코인도 너무 수직 상승한 끝에 지금 71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87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1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코인 강풍 때문에 거래소들이 공룡이 되었다.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현금 보유가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 제일 큰 이제 거래소는 하루에 거래대금은 24시간 거래대금이 34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34조 원을 기록하면 수수료가 0.05%니까 하루 수수료 매출만 17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빗썸도 하루 빗썸은 수수료가 비싸요. 0.25%네요. 업비트는 0.05%인데 빗썸이 0.25%라서 거래액은 적지만은 수수료 수입은 84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코인은도 0.2%의 수수료로 하루 29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코빗도 0.15%라서 하루 2억 원. 그러니까 이 4대 거래소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낮은 데가 업비트 0.05%군요. 0.05%라서 174억. 그래도 워낙 많이 몰려서 하루에 174억 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기업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수수료 이것이 이제 영세 거래소들의 문제입니다. 영세 거래소들이 낮은 수수료로 유인을 해서 하고 원정 도박이나 환척이 이런데 악용이
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해서 한탕 벌자는 거래소도 있고요. 또 뭐 투자자도 1인 기회를 위해서 한탕 벌고 나오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이것이 가상자산의 시장의 생태계를 흐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정부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입법과 규정과 가이드라인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업비트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센터를 세운다고 합니다. 연내 100억을 들여서 설립해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센터를 피해자 법률 상담이나 융자도 지원하고 피해 방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상장에 성공하면서 기업가치 100조 원이 넘는 기염을 토하면서 많은 거래소들이 지금 크라겐, 블록체인닷컴 등 많은 거래소들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두기 이대로는 안 된다. 블록체인은 되고 코인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도마에 빠져 있으면 혁신에 뒤처질 수도 있다 하는 문제. 지금 이제 빨리 이제는 실체를 인정할 때가 되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총리 후보가 가상화폐를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어떤 방식으로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주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좀 올랐습니다. 올라는 대부분 어제 그 일련의 금리 인상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은행 업종들이 많이 오르고요. 그 외에 이제 관련되는 증권, 보험, 금융업 업종들과 뭐 그 외에 이제 운수, 창고, 화학, 건설업 등이 오르면서 지금 쭉 오르고, 또 그 다음에 바이오주 이런 주들이 오르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주가가 또 상승을 했는데 다우존스는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4,548을 기록해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4월 고용보고서가 현지 시간 7일, 아마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벌써 CNBC 같은 여러 방송에서, 언론에서 이미 상당히 지표가 좋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데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9만 건으로 50만 건을 밑돌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월 고용보고서에서 다우존스에서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이 100만 명 늘고 실업률은 현재 6%거든요. 3월 달에. 근데 5.8%로 하락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일제히 반등을 하면서 다우존스는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일련의 금리 인상 발언에 은행주가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철강세, 경기가 회복되면 철강이 먼저 이제 수요가 증가하죠. 철강 수요가 증가하는데 할 것을 전망되면서 철강이라든지 이런 철강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기관이나 연기금이 다시 돌아오면서 반도체나 차 같은 이런 종목이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어닝 쇼크, 생각보다 이제 예상보다 수익이 적은 거죠. 그다음에 감자와 유상증자 악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하루에 16%나 곤두박질 쳤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에서 미국 증권거래 당국 SEC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여과 없이 미임 주식을 규제하겠다 하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료 주식 애플리케이션을 된 보도 내용을 보고 공매도를 하거나 초단기 매매를 하는 것을 보통 미임이라고 그러는데, SNS와 투자 인플루언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돼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정 매수에 나서는 시계 거래가 두드러진 이런 거래를 우리가 밈주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밈주식은 주로 청년 개인 투자 사회에서 온라인을 타고 유행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급등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SEC에서 규제를 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학 개미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를 해야겠다는 분석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태로 문정부의 반기업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지난해
기업의 66곳이 신용등급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기 등급으로 분류된, 여기 이제 하락이 66곳이나 되고요. 상승은 34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투기 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이 195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벼랑끝 기업이, 그래서 투기 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이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은, 잘못하면은 기업 부실에 이어서 금융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락 부담, 이 신용등급이 이제 하락이 되니까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은행들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지 말라. 신용등급 하락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신용 리스크가 증가하니까 금리를 올리지 말라 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신용등급의 하락을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그런 현상에, 금융당국은 관련 대출에서 부실이 나도 면책한다. 이 면책이 뭐 문제입니까?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이 부실화되면 은행 부실이 증가하면서, 금융 부실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을 안 묻는다. 이게 완전히 관료주의죠. 그야말로 감독당국 식의 발상입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의 논리가 무시가 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까 봐 걱정입니다. 1997년 금융위기도 그 당시에 부실 여신을 숨기고 왔다가 일시에 터지면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참 큰 문제인데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성 일자리가 가장 타격을 받았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성 취업자 수 감소가, 코로나 이후에 발생 후에 여성 취업자 수 감소가 5.4%를 기록해서 남성들의 2.4%에 비해서 2배 정도 여성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했다. 고용률도 남성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업률은 반대로 이제 실업률은 남성보다 1.7% 올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이 코로나19로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결국은 여성들이 대부분 다 비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 학교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떠나는 그런 여성들도 늘어나면서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장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런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왔지만 이게 여성들의 이 차이가, 여성 고용률 하락폭과 남성 고용률 하락폭의 양수면은 여성 고용률 하락폭이 더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사분기를 작년에만 해도 55만 일의 근무 손실이 있었고요. 이거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37%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작년이 코로나를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노사분기는 더 크게 증가하고,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친노조 정책을 정부가 계속 기울어진 운동력을 만들어주는데도 노사분기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권한을 더 강화해주면 강화해줄수록 노사분기가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도 아랑곳 없이 노사분기가 증가하고, 그런 가운데 은행 같은 데서는 인재를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 고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개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지 못한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연공 서열형 뭐 이런 것 때문에 능력인 사람을 중간 채용이 안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벤처기업을 한다고 창업을 한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하면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중간 채용을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노조들이 새로 중간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은행에서도 지금 개발자들이 완전히, 은행들도 이제 디지털화되고 핀테크로 가면서 개발자 인력이 태부족인데도 사람을 뽑지 못한다. 들어와서 연수를 시켜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이런 식의 고용구조, 언제 우리나라에서 계획이 될지 정말 암담합니다. 역시 강성노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전의
신재생 에너지 탈원전 때문에 한전 계속 그 전력 기반 기금을 한전 손실 보전으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이렇게 쓰게 되면서 계속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지난번 LH 사건이 터진 데 이어서 국토부나 도로공사 용역은 정관업체, 퇴직한 정관 직원들이라는 업체들이 싹쓸이 하고 있다. 정말 우리나라라는 데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언론은 지금 이것이 과연 도로공사나 국토부만 그렇겠느냐 하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뭐 공공연히 퇴직하고 나면 공무원들 퇴직하면 정말 이름도 없던 행정사라는 것도 하고 있죠. 그다음 세무사 뭐 등등 뭐 그냥 계속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 봉쇄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 경쟁이 지금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있으면서 현대차는 반도체가 다음 달까지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생산에 차질이 생길 계획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이 그동안에 반도체에 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세액 공제를 뭐 40%까지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세액 공제가 그동안 3%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이제 반도체 위기감이 커지면서 지금 조만간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발표할 것이다. 반도체 연구개발에 30% 세액 공제, 시설 투자도 공제를 추가한다. 뭐 지금 시설 투자는 3%밖에 공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뜯어내는 데만 역점을 두고 저는 이런 조치가 연구개발 세액 공제와 투자 세액 공제를 이렇게 안 해주는 나라는 정말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런 반도체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경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5월 21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공급망 파트너십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미 벌써 미국은 이런 뒷북치는 소리만 계속 나옵니다. 미국은 지금 벌써 대만의 TSMC를 미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있는 애리조나주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추가 5개를 건설하도록 미국 정부가 부탁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부탁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이 사실은 패싱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국이 워낙 친중 정복하는 얘기만 계속 해야 되고 미국 사람들만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뭐 고위공직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북한 얘기만 해야 되고 중국 얘기만 하니까 아침에 어떤 언론 보도는 한국하고 만날 때는 이번에 G7 회담에서도 한국 만날 때는 아예 중국 얘기는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대중 포위망인데 한국은 아예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 만나면 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얘기 한국 패싱을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런 뒷북치는 얘기들 지금 언제까지 정부에서 당국이 여기는 KF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정말 현실을 모르는 얘기 언제까지 계속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데 삼성에서는 반도체 패키지, 반도체 여러 가지 칩을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하는 걸 묶는 걸 패키지라고 묶어 하는데 이 패키지의 초격자 그 패키지 안에 반도체가 칩이 많이 들어가는 다드 패키지를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초격자 기술을 승부를 하는데 결국은 기업들이 이렇게 그냥 세액 공개도 안 해주는데 기업들이 열심히 뛰는 거 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뛰게 놔두면 또 몰라요. 계속 규제를 합니다. 온갖 규제를 하고 뭐 세금 부과하고 노조를 매기고 총수를 감옥에 집어넣고 뭐 난립니다. 정말 눈물겹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대만의 연합군을 패키징 분야에서 우리가 성큼 추격을 벌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인공지능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은 60년밖에 안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외에는 설계는 너무 빈약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현재 뭐 6, 70밖에 안 되고요. 인공지능 반도체는 더욱 낮아서 5, 60밖에 안 되고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외에는 사실상 반도체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커져 한 5, 6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해도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동해에서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비전 선포식에 대통령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양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선박을 운영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태양광 보조금에 연간 3천만 원씩 벌어가는 가짜 농부들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태양광을 정말 우주선으로 너무 보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2018년에 22억 원 보조하던 것이 2019년에 529억 원, 작년에는 2219억 원을 보조했다. 이게 지금 태양광이 뭐 전국에 보이는 곳이 전부 태양광이에요. 정말 6.25 전쟁 후에 헐벗은 산에 정말 식목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무를 심으러, 저도 어릴 때 뭐 거의 중학교 때까지는 뭐 매년 나무 심으러 다니고 송충이 잡으러 다녔죠.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살인들을 막 훼손하면서 30년 된, 40년 된 나무들을 막 베어내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보조금 주기 때문에. 지금 말이죠. 태양광을 한번 설치하면은 지금 보조금을 어느 정도 주느냐?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20년간. 야, 이게 근데 뭐 태양광 그 시장 수요에 상관없이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아니 이거는 20년간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태양광을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짜 농부들이, 도시 살면서 가짜 농부들이 태양광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돈을 연간 3천만 원씩 벌어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이게 적발된 것 외에도 많이 있을지 상상을 하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 미국에서 스페이스X, 역시 그 일론 머스크가 뭐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를 발사해서 지상에 착륙하는 것을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에 유인 탐사선은, 화성 유인 탐사선을 스페이스X라고 그러는데, 탐사선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발사를 하면은 그냥 그 탐사선이 끝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재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앞으로 화성까지 관광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뭐 그래서 곧 화성 이주 시대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 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또 이런 스페이스X와 같은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7월 20일에 민간인 우주 관광 시대를 열겠다. 뭐 티켓 가격이 2억 2,500만 원이라고요. 아무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그야말로 초연결 모바일 애플이 발명했죠. 인공지능 뭐 구글이 발명했죠. 이런 또 우주 탐사 이런 것도 또 역시 기업들이 하면, 미국은 기업들이 창의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혹은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을 타고 화성에 갈 날도 아마 멀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핵미사일에 이번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핵미사일은 제재를 하고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미국은 노골적으로 내 편에 서야 한다는 미국 블록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정치적인 얘기는 뭐 제가 가급적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역 안배 문제를 두고 다음 달에 6월 달에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지역 안배 문제와, 그러니까 대표를 누굴 뽑느냐는 얘기죠. 이미 이제 원내대표는 울산 김기현 전 시장,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대표를 누굴 뽑느냐를 두고 좀 또 영남은 안 된다, 뭐 영남이 안 되면 누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윤석열 영입의 뜨거운 감자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 그런 얘기고,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정말 좀 약간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 김기현은 7일 오늘
그다음 조선인원도 10일, 줄줄이 5.18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해서 강류 정신을 계승한다. 도대체 무슨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광주 문제 때문에 5.18 유공자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최근에는 5.18 유공자가 유고 시에는 그 형제까지 유공자 혜택을 받게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여튼 줄줄이 국민님도 이렇게 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불행을 마지막 피하려면은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판이다. 뭐, 지금 이제 후보가 임명된 그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개헌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이런 대못박기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야, 미국에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ABC라고 그래서 클린턴이 퇴임한 다음에 anything but 클린턴. 클린턴만 아니면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나오는데 혹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anything but moon이라는 ABM이라는 현상이 나올까 봐서 걱정된다. 그런 시평이 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부겸 총리의 그 총리가 가족들이 라인자산 사모펀드 테티스 11호가 지금 라인자산이 지금 수사 중인데요. 이 1호가 김부겸의 가족용 펀드였다 하는 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소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계속 돈을 1,000만 원씩 준다, 1억 원을 준다, 뭐 예컨대 대학을 지나가 않는 이재명은 대학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군복무자에게 3천만 원씩을 지급한다. 정세균 총리는 신생아들에게 1억 원의 통장을 준다. 뭐 자기 돈들입니까? 지금 재정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그야말로 파퓰리즘만 남발하는 여기 나와 언론에서 제2의 흑행령이냐, 흑행령 경쟁을 하고 있는 정치의 저지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지로한 문제, 뭐 팬덤을 가지고 계속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흔히들 말하기를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엔 기업은 인류고 관료는 인류고 정치는 삼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저지로와 파퓰리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정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에서는 2011년 멀지도 않은 2011년에 목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베네수엘라에 살지 못한 국민들이 300만 명이나 걸어서 미국으로 탈출하는 그런 사태를 보여주고 있는 베네수엘라.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에서 읽은 기가 막힌 내용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일부 좌파들이 베네수엘라 연구회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지난 4년의 엄청난 실정을 겪고도 정책에 대한 성찰과 반성과 정책 기조 전환이 없으면서 다음 주 10일이면은 문재인 정부 4주년입니다. 이제 1년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그나마 정책을 좀 잘해서 국정을 전환하는 길만이 아까 앞에 언론에서 지적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anything but moon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계기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또 한 가지 네탄야후의 야후 이스라엘 수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화이자 CEO에게 30번이나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구분 없이 30번이나 전화해서 화이자를 얻어냈다는 그런 끈질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정치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다소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